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오늘 이야기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학대받던 소녀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설화들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콩쥐 팥쥐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동양판의 신데렐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유럽에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도 있으며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설화는 고대 이집트의 설화입니다. 무려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설화이죠. 쉽게 말해 신데렐라식 설화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다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후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재혼을 함으로써 못돼 먹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힘든 일을 떠넘기고 잠자리도 아궁이 근처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여운 그 소녀는 항상 죄를 뒤집어 쓴 꼴이었고 계모와 언니들은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제투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렸던 신데렐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환경이었고 매일같이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소리 죽여 숨죽여 울다 하소연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어머니 무덤으로 가서 하소연을 늘어놓곤 합니다. 계모는 그 가여운 소녀를 거의 하인과 노예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잔심부름부터 굳은 일까지 신데렐라에게 떠넘겼는데 매일같이 그걸 해냈다는 걸 보면 신데렐라의 수행 능력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고 가여운 그 어린 소녀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동네 사람들의 눈으로는 신데렐라가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란 것입니다. 항상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무덤가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녀라. 그래서 그런지 신데렐라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신데렐라는 무덤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요정들이 도와줍니다. 오래된 설화에서는 주로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녀를 도와준 것도 요정이 아니라 비둘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비둘기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러 판본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정이 아니라 새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계모는 신데렐라가 이 연애에 참석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콩 한 마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2시간 안으로 콩을 고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죠. 하지만 신데렐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을 도와준 새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일을 해냈기도 합니다. 계모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번엔 콩 2마리를 아궁이에 쏟아부어 이번엔 1시간 안으로 이걸 골라낸다면 연애에 데려가 주겠다고 조건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들에게 열정 폐해를 강요하며 이걸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소녀를 연애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분노했지만 연애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데렐라가 체념하는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무덤가로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주던 비둘기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자신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비둘기들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이야기에서는 유리 구두가 아닌 금으로 된 구두나 털신을 건네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털신을 잘못 번역하여 유리 구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만화에서는 흔히 높은 구두 같은 예쁜 구두 등으로 묘사되는데 신데렐라가 받은 건 굽이 낮은 춤추기 좋은 형태의 구두였습니다. 그렇게 신데렐라가 서둘러 연애에 참석했고 유난히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미연이었기 때문에 왕자는 신데렐라와 춤을 추며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왕자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느 집의 딸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신데렐라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애가 단 하루였다는 판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나흘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가 열렸습니다. 그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왕자와 어울리다 어두운 밤이 되자 또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왕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계단에다가 송진을 잔뜩 발라둔 탓에 한쪽 구두가 벗겨지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왜 구두 한 짝을 흘렸는가의 답은 바로 송진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하게 구두 한 켤레씩을 양손으로 들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 사이즈가 같은 여성이 존재하겠지만 설아인이만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잔혹동화에 해당합니다. 왕자는 여기저기 떠돌다 신데렐라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모로 인해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본 인물은 큰언니였습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에 비해서 큰언니의 발은 조금 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계모는 조용히 큰딸을 불러서 여왕이 되면 발을 쓸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언니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무척 아프긴 했겠습니다만 구두에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가던 중 비둘기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발가락을 잘라서 엉망으로 피해 젖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사실상 이 동화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이 비둘기들입니다. 신데렐라의 요청을 언제든지 들어주고 잔밀도 대신 해주는 데다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두를 신은 인물은 신데렐라의 작은 언니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몸부림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구두에 비해서 작은 언니의 발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작은 언니를 불러 꼬드겼습니다. 여왕이 되면 굳이 발이 필요 없으니 발꿈치를 자르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 계모는 신데렐라의 친모이고 언니들의 계모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 역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무척 아프기야 했겠지만 작은 언니의 발은 구두에 알맞은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계모는 말이죠. 신체를 절단하는데 꽤 능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들이 문제였습니다. 발꿈치를 자른 저 여자는 왕자가 찾는 여자가 아니지. 그래서 왕자는 또다시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 착하네요. 자신을 모욕한 여성 2명을 별소리도 하지 않고 용서해 준 걸 보면 말이죠. 다행히 이번엔 왕자의 눈으로 신데렐라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구두의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신데렐라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두 언니들은 혹시라도 뭔가 건질 게 있을까 해서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가다가 비둘기들에게 양눈을 쪼아 먹히고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훈훈하게 끝나는 결말은 신데렐라가 두 언니의 중매를 서줘서 두 언니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오순도순 잘 지냈다는 그런 판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말은 왕자는 큰언니를 데리고 갈 적에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언니를 데려간 이유는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큰 언니를 마음껏 가지고 놀고 실증이 나자 이번엔 작은 언니를 데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데려간 이유는 큰언니를 데려간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역시 실컷 가지고 논 뒤 그제서야 신데렐라를 데려갔는데 왕자를 능멸했다는 이유로 두 언니는 사형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요청해서 계모마저 사형에 처해지는 판본이 제일 끔찍한 판본입니다. 이건 아마 현대시대에 각색된 판본으로 추정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성향이라든가 교훈에서 너무 모순되니까요. 신데렐라의 신분. 신데렐라가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연애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라의 왕이 열었던 연애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족입니다. 혹은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황족. 둘째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라 귀족도 함부로 대하기 꺼려지는 부유한 집안. 그러므로 신데렐라가 귀족이었거나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구전 설화에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시당초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인데 자세한 시대 배경 따위는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왕자가 나라의 왕과는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만약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애당초부터 그녀는 비교적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는 한 소녀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살아남은 설화입니다. 신데렐라의 교훈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나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의 역할. 신데렐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적지만 역할이 분명합니다. 신데렐라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계모와 두 언니는 역경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돕는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두 언니가 발을 자르고 장님이 되었던 건 역경을 이겨냄을 상징하고, 왕자의 존재는 역경을 이겨낸 것에 따른 긍정적인 상을 상징합니다. 종종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역경의 원인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역경의 시작을 상징하고, 어머니의 무덤은 일종의 버팀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앙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무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비둘기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다. 또한 그녀의 집 사정은 빚더미였다. 수아는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슬퍼한 적도 없었다. 또한 그 또래의 소녀들이 그렇듯 바람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 18살에
엄마 빚을 대신 떠안고 퇴폐업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헌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평이했던 그녀였지만 업소로 끌려가던 날만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소아는 교복 대신 천박한 옷을 입었고 짙은 화장을 한 채 거울 앞에 선 소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렇게 들어간 첫 접대. 아빠 나이를 넘어서 할아버지는 될 법한 늙은 남자의 술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러다 술 3잔이 들어가기도 전에 탐욕스레 달라붙던 그 남자. 거부할 틈도 없이 얼굴을 들이밀어 그녀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넣은 순간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과 원망이 한 번에 터져나오며 수아는 그 남자의 혀를 있는 힘껏 물어뜯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으로 비명을 지르던 그 남자의 눈을 수아는 똑바로 마주했다. 수아는 입안에 든 것을 마치 고기를 씹듯 천천히 씹어 삼키며 복수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물론 이후에 수아는 업소 관리를 맡은 건장한 사내에게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했다.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수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음이 나오는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좋은 의미의 웃음은 아니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진 수아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마침내 비참한 이 삶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신의 자비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그녀는 죽지 않고 다시 눈을 떴다. 수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멀쩡한 옷을 입은 채 어떤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였다. 그녀의 앞에는 새빨간 정장에 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수아는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건 좋아하거든. 근데 남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미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런 그가 소아의 의문을 눈치챘는지 이어서 말했다. 아, 그래. 내 소개를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난 뭐랄까? 네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아니면 좀 무섭게 말해서 네 목숨을 가진 사람? 그렇게 빡빡한 거 싫으면 그냥 네 사장쯤 된다고 생각해. 뭐 이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궁금하지? 간단히 말하면 내 사업장 중에 한 군데서 네가 거나하게 저지른 짓을 내가 듣게 되었거든. 여전히 남자는 미소로 보이며 소아의 눈을 보며 말했다. 뭐 그냥 맘 같아선 여기저기 분해해서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어디 강바닥에 던져버리거나 하고 싶긴 한데 난 언제나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남자가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자 검은 정장 차림에
남자 하나가 나타나 소아의 앞으로 빈 접시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줘. 네가 얼마나 미치고 독한 년인지. 아, 진짜 독하게 벌어서 어떻게든 손에 입은 거 메꿀 정도로 광기가 넘치는 애구나. 나는 생각이 들도록 해보란 말이야. 수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늙은이한테 했던 짓 네가 니한테 직접 다시 해봐. 할 수 있다면 살려줄게.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맛있게 먹는 것까지. 알지? 남자는 즐거운 표정으로 수아가 나이프를 혀에 가져다 대는 걸 지켜보았다. 꽃님이는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공간이다. 사람의 시체를 고기로 만들어 내보내는 인육 공장이었다. 몸을 일으킨 꽃님이는 방금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처음엔 악몽이었지만 그저 지금은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 미친 건지, 아님 그저 그걸 계기로 숨겨두었던 광기가 피어난 건지는 모른다. 다만 꽃님이에게 그날의 사건은 금단의 식성을 가져다 준 것만은 확실했다. 때문에 이렇게 인육공장으로 보내진 뒤 정형을 마친 사람 머리에서 혀를 뽑아먹고 있던 것이다. 또한 꽃님이는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입안을 더듬어 보았다. 이제 와서는 혀가 잘려나간 상실감보다는 마치 냉장고가 빈 듯한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싱싱한 혀를 먹은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형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이었다. 고기가 없는 정형 공장에서 꽃님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무의미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동네로 나가 먹을 것들을 사오곤 한다. 그래도 정적적하면 침대 아래에서 가방을 꺼내 펼쳐놓는다. 엄청난 현금 다발. 그 붉은 옷의 남자가 수아를, 아니 꽃님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특별히 더 챙겨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페이가 좋았던 건지, 이미 그 많았던 빚도 다 갚았고 벌써 상당한 돈이 쌓여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공장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겠지만 꽃님이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곳에서 나가면 안전하게 꽃님의 식욕을 해소할 수 없을 테니까. 꽃님아, 운송을 담당하는 김 실장의 목소리다. 꽃님이는 서둘러 돈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밖으로 나갔다. 혹시 정형사를 데려온 것일까? 하지만 아쉽게도 밖에는 캐리어 2개를 들고 있는 김 실장뿐이었다.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여기 사려고 있어야겠다. 새로운 정형사 구하는 건 딱히 어렵지 않은데 요새 경찰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라. 당분간 식당도 닫고 여기도 운영 못하겠어. 나도 여기서 한 두어 달 수그리고 있을 거야. 꽃님이는 크게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체가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꽃님이는 캐리어를 안으로 옮기며 슬쩍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아, 젠장. 이 총구석에 갇힐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네. 담배를 꺼내 입술을 살짝 적시는 김 실장. 그의 입술을 슬쩍 훑어 지나가는 그 혀를 본 꽃님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걸 느껴야 했다. 물론 그저 생각만 할 뿐 김 실장의 혀를 뽑아먹을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그때의 그 정형사처럼 바보스러운 남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신 김 실장의 모습을 흘끗거리는 꽃님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간을 잘 보내는 꽃님이와는 달리 김 실장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힘든 모양이었다. 한동안 동네 파출소 소장과 술을 마시러 다니는가 싶더니만 그마저도 지겨운지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있었다. 꽃님아, 샤워를 마친 젖은 머리의 꽃님이를 김 실장이 불러 세웠다. 잠깐, 이리 와봐. 꽃님이는 아무 말 없이 김 실장 앞에 섰다. 가벼운 추리닝에 얇은 티 하나만 입고 있는 꽃님이의 모습은 묘하게 새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잠시 꽃님이를 바라보던 김 실장은 이내 고개를 젓더니 다시금 TV를 바라보았다. 아니다. 가봐. 꽃님이는 조금 실망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사라지고 나자 참아왔던 욕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다. 부드럽게 감겨오는 그 살덩이의 탄력과 까끌하면서도 질깃한 식감. 이를 앙 담을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혈향과 육향. 짐승 따위의 혀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맛. 아니, 어쩌면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을 취한다는,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들의 약점을 뺏는다는 그런 쾌락 때문인지도 모른다. 먼 옛날 수아라고 불리던 시절 처음으로 느꼈던 그 쾌락처럼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수아는 몸을 떨었다. 그랬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뜯는 혓바닥.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욕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공포와 고통과 충격의 눈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괴로운 표정을 보면서 천천히 혀를 씹어 삼키는 쾌락. 그건 시체에서 잘라먹는 것 따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미식이었다. 꽃님이는 지금껏 시체 혀에만 만족했던 자신이 우스워지기 시작했다. 혀라는 것이, 사람 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체에서
깨갈스레 혀를 뽑아 먹으면서도 충족되지 못했던 공허함. 오래 지속된 갈망이 그 공허함의 정체가 뭔지 알려주었다. 깨달음을 얻은 이상 주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움직여야 했다.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깨물어 보인 꽃님이는 다시금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들었다. 현금 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 한창 어렸던 꿈만의 시절에도 자유로운 삶을 바란 적 없던 꽃님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자유를 원했다. 바람이 되고 싶었다. 꽃님이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방 안으로 자신의 짐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지낸 곳이지만 짐이라고는 옷가지 따위가 전부였다. 앞으로 꽃님이는 조금씩 욕심을 부려보기로 마음먹었다. 꽃님아, 가서 맥주 좀 사와. 거실에 있는 김 실장 목소리에 꽃님이는 가방을 둘러매고 방에서 나갔다. 외출복 차림에 가방까지 둘러맨 꽃님이를 보고서 김 실장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뭐야? 어디 가게? 꽃님이는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정육도마로 향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김 실장은 꽃님이가 정육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야! 하지만 김 실장의 말은 꽃님이가 찔러 넣는 칼에 막히고 말았다. 뒤늦게 꽃님이를 밀쳐냈지만 이미 김 실장의 목에서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꽃님이는 고통스럽게 바닥을 구르는 김 실장을 한동안 기분 좋게 바라보다 천천히 쓰러진 김 실장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개었다. 김 실장은 공포에 떨어대며 피했지만 꽃님이는 야릇한 미소를 지은 채 김 실장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치고는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김 실장의 비명과 함께 꽃님이는 꿈틀거리던 김 실장의 혀를 뽑아 물고서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대기 시작했다. 물론 김 실장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건 역시 잊지 않았다. 우월감. 지금껏 꽃님이 자신을 노예나 짐승 정도로 생각하던 김 실장을 내려다보며 그의 혓바닥을 씹어먹는 이 쾌감. 등줄기에서 시작해 짜릿한 쾌락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자 순식간에 공허함이 채워져 갔다. 와중에도 김 실장은 연신 입에서 피를 토해내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람 빠진 소리만 나올 뿐이었지만 꽃님이는 김 실장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 수 있었다. 김 실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피 때문에 팔려오면서 포주가 멋대로 지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입안에 있는 혓바닥을 전부 씹어 삼킨 꽃님이는 천천히 김 실장으로 몸을 숙였다. 난 꽃님이가 아니야. 내 이름은 수아야. 거의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목소리에 수아 자신 역시 크게 놀랐지만 김 실장은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었다. 오래전 의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이유라곤 했지만 그간 수없이 노력해도 한마디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목소리였다. 하지만 조금 어눌할지언정 말을 하는 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수아는 전에 없었던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일어나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네. 바람이 불구나.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놀라웠다. 그러다 수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쪽 어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품 안으로는 정육칼을 고이 모셔놓은 채였다. 수아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있다. 아직은 배가 고팠고 세상에는 먹을 것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난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부모님께서 사고로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시골 할머니 집에 살게 된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몇 년간을 그 오지나 다름없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다 합쳐봐야 20가구가 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너무도 자유로웠다. 어른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형 누나들 통솔하에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분교로 통학했고 학교가 끝나면 상가들을 누비며 놀았다. 부모님이 늦으시는 날엔 아무렇지 않게 옆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다. 자유롭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었지만 그 마을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늦은 밤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이 규칙엔 아이도 어른도 예외가 없었다. 당시 시골 마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뜻밖의 규칙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동네 형들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밤이 되면 득신이가 돌아다니거든.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도 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생떼를 쓰기라도 한다면 득신이가 잡아간다는 말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라 생각했다. 호랑이나 귀신 도깨비 등 서로 이름만 다를 뿐 아이들이 때를 쓸 때마다 어른들이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나 역시 철이 들어감에 따라 그걸 거짓말로 생각했지만 어른들이나 형 누나들은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해만 떨어지면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고 혹여나 이동할 일이 있으면 세 사람 이상씩 모여 다녔으며 어지간해서는 다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덕에 밤만 되면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침묵에 잠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한목골로 마을에는 꽃상여가 들어섰다. 듣기로는 늦은 밤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술 취한 채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득신이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냥 어른들의 겁주기 용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언젠가 동네 형에게 득신이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근데 형, 득신이가 진짜 뭐예요? 대체 뭐길래 밤에 밖에도 못 돌아다녀요? 잘못 만나면 죽는다는 건 아는데. 형은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득신이란 건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야. 누구는 혼을 빼간다고 하고 누구는 저승으로 데려간다는데 다 같은 말이겠지? 저 뒷산엔 오래전부터 득신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잡아먹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득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려버리는 녀석이라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된대. 이거 괜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너도 명심해. 우리 옆집 상철이 아저씨나 천장님 막내 아들 죽은 거 너도 알지? 시체가 갈갈이 찢겨서 살덩어리 몇 개만 남았다잖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득신이 같은 괴물은 초대받지 않는 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집 안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무언가의 모습을 한 채 사람을 꿰어낸다는 것. 그러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고전 설화에 나오는 두옥신이 혹은 어둑신이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누군가의 모습과 목소리로 꿰어내는 것은 창규나 장산봉과 비슷했다. 아무튼 나 역시 어른들과 형들의 말대로 마을의 규칙을 잘 지켰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목적에 둔 어느 날이었다. 이제 얼마 뒤면 할머니를 떠나 대학 기숙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싱숭생숭하던 시기였다. 독립해서 혼자 살면 좋게 하겠는데 할머니 혼자 적적하게 계실 거 생각하니 좀 그러네. 우리 할머니는 날 키워준 유일한 내 가족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감정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대학에 가고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자주 찾아뵐 거라 다짐하고는 늦게 잠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난 힘겹게 눈을 떴다. 묘하게 몽롱한 기분을 느끼며 귀를 기울여 보니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무심코 대답을 한 나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우리 마을에선 늦은 밤 다른 집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금기였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철아. 오싹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아는 목소리였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희미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방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철아, 애비다. 문 좀 열어보거라.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리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맺혔고
머리는 자꾸 몽롱해졌다. 무심코 문을 열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지만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버리려 해도 창호문 너머 비치는 그리운 아버지의 실루엣에 자꾸만 눈이 갔다. 기철아, 밖이 춥구나. 어서 문 좀 열어다오. 네 엄마도 같이 왔단다. 곧이어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그림자 역시 문에 비쳤다. 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고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동안 씩씩하게 자랐다고 자부했지만 안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마음껏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기철아, 어서 열어다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정신 차려. 저건 괴물이잖아. 그렇게 다짐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순 없었다. 그러는 동안 밖에 있는 문소리는 점차 격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서 열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이번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렸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어리고 철이 없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 번 주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문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은 누구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가짜임을 알면서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난 귀를 막은 채 이를 악물고는 소리를 무시하며 수없이 되뇌었다.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라고. 저건 그냥 괴물이야. 어느덧 문은 부서질 듯 흔들려 대었고 목소리는 점차 이상해지더니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문 열어! 문 열어! 또다시 공포심이 찾아왔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밤사이 흘린 땀으로 온몸이 푹 젖어 있었고 피로감과 긴장감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는 그대로 알아눕고 말았다. 득신이가 왔다 갔구만. 이장님은 누워있는 내게 말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걱정스레 날 간호해주고 계셨으므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우습게도 막상 지나고 나니 공포심이 물러가고는 그리움이 찾아왔다. 어제 본 부모님의 그림자, 그리고 목소리. 가짜일 뿐이라고 지워버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만약 문을 열었으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자꾸 터져 나오는 나쁜 생각을 애써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혹여나 꿈에서라도 나타날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 이후로 득신이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난 할머니와 헤어져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요.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올게.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잘 테니까 건강히 계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마을을 떠났다. 첫 학기는 제법 바쁘게 보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랴, 학교 생활에 적응하랴 간단치 않았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 슬슬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갈 때쯤 마을 이장님의 연락을 받았다. 기철아, 큰일이다. 너희 할머니 문을 여신 모양이구나. 고향집에 차려진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쓰러져 오열하는 내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손주감 없이도 그리우셨던 게지. 죽은 아들 목소리는 그리 잘 참아내지던 보니 네가 떠나자마자 이럴 줄은. 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주말에 무리를 해서라도 찾아왔다면, 그랬다면 할머니가 득신이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과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뒤틀리는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을 인형처럼 멍한 상태로 보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집을 지키며 마을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쁜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라도 늦은 밤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님일지 할머니일지는 모르지만 행여나 가짜일지라도 꼭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내가 죽게 되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오늘까지도 혹여 그것이 내 방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곤 한다. 자취하니까 돈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월세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난방비와 전기세를 내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긴 했었지만 돈은 금세금세 빠져나갔다. 난 통장 잔액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번 달 역시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어디서 현금 다발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쓸모없는 생각 따위를 하면서 컴퓨터 앞으로 앉아 인터넷을 둘러보았다. 난 마땅히 할 게 없어 여러 사이트들을 의미 없이 둘러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1011회 로또 당첨자 1명 208억 수령. 이럴 수가. 208억? 부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그 글을 클릭하니 당첨자 소감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좋은 꿈을 꿔서 오랜만에 복권을 사봤는데 1등이 됐네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단번에 저런 큰 돈이 들어왔으니. 순간 나도 복권을 사볼까 했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예전에 3개월가량 꾸준하게 복권을 샀었지만 모조리 꽝만 나온 기억이 떠올랐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생돈을 날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부러움이 사라질 리는 없었다. 괜히 난 미련이 남아 검색창으로 1등 당첨금 또 1등 당첨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난 멍하게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 신기할 만큼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1등 당첨자 대다수들은 복권을 구매하기 전 좋은 꿈을 꿨다는 것이다. 조상님 꿈부터 피 흘리는 꿈, 또 돼지 꿈까지. 꿈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했지만 모두 길몽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작 꿈을 좋게 꿨다고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 믿겨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글들을 보니 묘하게 신뢰가 갔다. 나도 좋은 꿈 하나 안 꾸나? 그런 꿈을 꾼다면 복권을 사도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여기까지 이어지자 꼭 한 번쯤은 길몽을 꿔보고 싶었다. 난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길몽을 끄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대다수가 헛소리거나 광고들 따위였다. 그러다 그럴싸한 글을 발견했다. 내가 찾던 글인 것 같았다. 난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사람들은 꿈을 쉽게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몽을 껐는데도 행운을 잡지 못하고 날릴 때가 있는 법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조금 전 꾸었던 꿈을 잊지 않으려 글로써 적어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만약에 길몽을 꾸게 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꿈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길몽을 꿀 테니까. 귀찮겠지만 길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앞으로 난 어떤 꿈을 꾸는지 글로써 적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주간 넘게 하찮은 꿈만 꾸게 되었고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그러다 그만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였다. 그날은 정말 특이한 꿈을 꾸었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꿈이었는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개안이 나를 칼로 마구 찔렀다. 온 사방은 내 피로 뒤덮였고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죽으면서 깨어났다. 내가 태어나 이렇게 생생한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다. 난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피 흘리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피를 많이 흘릴수록 좋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긍정적인 내용들만 한가득 나왔다. 드디어 내가 길몽을 꾸다니. 심지어 오늘은 복권을 추첨하는 날인 토요일이었다. 왠지 좋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만 같았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집에 있는 가구들부터 바꿔야겠다. 이 삐걱거리는 컴퓨터 의자부터. 달콤한 공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시간이 되었다. 그제야 마음이 현실로 돌아온 난 불이 나게 집을 나오다가 우편함에 꽂혀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난방비와 전기세 고지서. 항상 아껴 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다. 그렇게 겨우 일을 마쳤을 땐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장 편의점으로 가서
복권을 3만 원어치 구매했다. 난 집으로 향하며 용지에 적힌 번호들 훑어보자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꾸었던 꿈이 현실처럼 생생하고 길몽이었으니 1등은 아니어도 2등이나 3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쩐지 오늘따라 날씨가 꿀꿀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켜져 있다. 집을 쭉 둘러보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제외하곤 항상 전기를 끊어놓고 외출하는데 쉽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길몽을 꾸게 되어서 워낙 들뜬 상태였으니 난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TV를 켰다. 아직 추첨 시간까지 20분이 남은 상태였다. 마땅히 할 것도 없어 꾸었던 꿈을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 보았다. 역시나 좋은 내용들만 한가득이다. 내가 청소하는 것도, 피를 흘리는 것도, 괴한에게 죽는 것도 모두 길몽이었다. 글들을 보며 두근거리고 있을 때 추천 방송이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다. 3만 원치 구매한 복권 중 당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용지에 적힌 숫자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어제 꿨던 꿈은 뭐였을까?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굉장히 강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내 집안에서 들린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대체 어느 집이 문을 저렇게 세게 닫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한동안 중얼거리던 나는 다시금 복권 용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맞은 게 하나도 없었다. 확인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TV를 바라보았지만 추천 방송은 이미 끝난 뒤였고 뉴스가 시작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오늘 탈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으로 당첨 번호를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모조리 꽝이었다. 허탈감이 느껴졌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복권 용지를 버리고 난 뒤 난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할 만한 게임을 찾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내 몸뚱아리가 뒤로 넘어가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난 당황한 채 상황을 파악해보니 매번 삐걱거리던 의자가 결국 부서져 버린 것이었다. 집안에 온 사방은 의자 파편들로 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긴 했지만 일단 잔해물들을 치우는 게 우선이었다. 난 빗자루를 들고 와 파편을 쓸어 모았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꿈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기묘한 상황에 잠시 넋을 잃고 있을 때였다. 문이 닫히는 듯한 소음이 다시 한번 들렸다. 근데 우리 집 안에서 나는 듯한 거대한 소리였다. 분명 위층이나 아래층일 테지만 나는 왜인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소리가 들린 안방으로 걸어갔다. 방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방 구석에 있는 장롱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건 뭘까? 동그란 물체였는데 어두워서 무엇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동안 그 물체를 주시하던 난 마침내 깨달았다. 저건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가가 장롱 안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체 모를 사람과 지금 난 분명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려고 할 때였다. 장롱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발의 남성이 튀어나왔다. 손에는 기다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거침없이 열어버리고 계단을 반쯤 구르다시피 빠져나왔다. 뒤를 힐끔 보았을 때 남성은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뛰어오고 있었다. 난 이를 악물고 사정없이 달렸다. 입구, 인파가 많은 곳까지 달려왔을 때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살인범이었다. 그리고 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덧붙여 주었다. 또 결정적인 신고를 했다면서 현상금 3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때 내가 꾸었던 꿈은 정말 기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몽이라면 다시는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감히 내가 아빠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12살과 9살에 불과한 어린 너희들을 떠난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난 아빠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너희들을 떠나야 했던, 차마 너희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난 어린 너희들에게 말했었다.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단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 너희 엄마가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준 보증이 문제가 돼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그럭저럭 먹고 살던 우리 집은 한순간에 쪽방 신세가 되어버렸단다.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난 너희 엄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단다. 여전히 사랑했고 또 더없이 소중했으니까. 같이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너희 엄마는 자신을 용서하지
한마디 간신히 적은 유서를 보고는 죽은 너의 연말을 끌어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하지만 내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지. 곧 사채업자들은 몰려들 테고 어린 너희들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 양복쟁이들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악랄한 사람들이었다. 내 목숨 하나론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벌어서 갚을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던 그들은 어린 너희들에게까지 손을 대려 했단다. 사내놈은 고깃배에 팔면 돈이 된다. 어린 여자애는 외국에서 비싼 값을 쳐준다. 이따위 소리들을 웃으면서 짓거리는 그놈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다. 그저 비굴하게 사채업자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 제발 아이들만은 건들지 말아달라 비는 수밖에. 얼마가 걸리건 무슨 짓을 해서건 꼭 갚을 테니 제발 너희들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다행히 너희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기다려주는 대가로 위험한 심부름을 해야 했다. 고깃배를 타고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 일이었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나쁜 물건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일주일만 일해주면 아이들은 털끝 하나 안 될 거란 그 약속만이 내겐 중요했단다. 그래서 너희를 떠나던 그날 밤 밥과 국을 한 소끔 끓여놓고 잠시 자리를 비울 준비를 했단다. 주머니를 뒤져서 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만을 쥐어주고는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남긴 채 그 좁은 단칸방에 너희들을 남기고 떠나왔다. 일주일만 위험을 감수하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다. 위험한 일이란 걸 모르진 않았지만 내가 각오한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단다. 불법인 만큼 나와 다른 일꾼들을 감시하는 이들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혹여나 누군가 허튼 짓을 하면 주저없이 팔다리를 묶어서는 바다에 던져버릴 놈들이었지. 며칠간 바다에 머물면서 막연하기만 하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몸소 느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물건을 받기 위해 도착한 외국의 어느 항구에서 그만 일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단다. 경찰의 단속이라면 차라리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거래 도중 문제가 생겼는지 외국 조직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칼뿐만 아니라 총까지 가세해 여럿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끝에 싸움은 외국 사람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난 다리에 칼이 스쳤을 뿐 목숨은 구했지만 물건과 함께 인질로 잡히게 되었단다. 그렇게 외국 어느 지하실에 갇힌 채 연명할 정도의 밥만 얻어먹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도 아이들이 있으니 제발 풀어달란 말도 할 수 없었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나를 조직원이라 생각하고 거래를 위한 인질로 잡아두었던 모양이다. 결국 내가 조직의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일꾼일 뿐이라 결론 짓기 전까지 장장 1년 7개월 동안
난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단다. 그들은 쓸모없어진 나를 어느 한적한 도로에 던져두듯 풀어주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단다.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타국에 맨몸으로 버려진 꼴이었지. 그 당시에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붙잡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소리쳐댔단다. 까딱 잘못했다간 수상한 사람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다행히도 어찌어찌 경찰서를 찾아가고 한국 대사관까지 인도될 수 있었단다. 그 덕에 그토록 바라는 대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지. 다만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마음이 급했던 아빠는 내가 죄인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단다. 그 덕에 너희에게 달려가는 대신 경찰들에게 이런저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직접 가담이 아니었고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사면을 받기 위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더구나. 사채업자들은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 거리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 그리고 관련 인물들이 적지 않으니 조용히 숨어 지낸다면 나란 놈은 들키지 않을 테지만 내가 살아있단 걸 알게 된 녀석들은 내가 한 짓을 알아채고 너희들을 인질로 잡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내게 진 빚을 받겠다며 너희에게 다시금 손을 댈 수도 있었지. 그것만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단다. 가장 먼저 너희 소식을 조심스레 알아보았다. 너희가 무사하단 걸 알고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모른다. 아직 어림에도 오빠라며 여동생을 챙기는 모습과 투정함만 부리지 않고 오빠를 잘 따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충동이 생기더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싶었다. 어린 너희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단다. 잠시라도 얼굴을 비추었다가 그 악랄한 녀석들의 눈에 띄는 순간 잘 버텨준 너희에게 다시금 끔찍한 비극이 닥칠 테니까. 너희가 부모도 없이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몇 명할지언정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면 그마저도 전부 부서질 테니까. 너희에게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 슬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서글펐던 건 너희가 이 아빠를 원망할 거란 사실이었단다. 미움받을 각오를 했다지만 가장 사랑하는 너희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내 마음을 수천 수만 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더구나. 그럼에도 이 아빠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어야 했고 돌아와서는 안 되었다. 멀리 떠나서
오랫도록 숨어 살아야만 했단다.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 악랄한 이들이 알아채지 못할 곳. 그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너희 남매가 애써 지켜온 그 삶마저 빼앗을 수 없었으니까. 물론 내게도 작은 희망이 있었다. 정말 만약이지만 언젠가 이 아빠가 너희들 앞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나 내가 잊혀지면, 그러고 나면 뒤늦게라도 너희들 앞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어쩌면 내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아비된 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오로지 그것만을 꿈꾸며 먼 산골 마을에 틀어박혀 홀로 긴 시간을 버텨내었다. 지금쯤 첫째는 성인이 되었겠구나. 또 지금쯤 둘째는 수능을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아내며 숨어 지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지나 희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죄 지은 벌을 받는지 내 몸에 폐병이 찾아왔다. 너희가 이미 성인이 되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 찾아온 그 몹쓸 병으로 난 마침내 현실을 깨달았다.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 봐야 짐덩이밖에 되지 않을 거란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모두 아주 조금도 날 반기지 않을 거란 사실. 어린 너희를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쳤다가 병들었으니 돌봐달라며 다시 돌아온 뻔뻔한 노인네. 절대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사실은 날 절망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그 절망감이 내 병을 키웠는지 이제는 내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1년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아니면 당장 며칠 뒤에 이 비루한 숨이 멎을지 아무도 모른단다.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건 내가 죽고도 한참이 지난 뒤겠지만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남겨보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잘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비록 마주할 순 없지만 지금도 그리고 죽었어도 너희가 행복하길 빌어주마. 내가 죽는다고 너희가 슬퍼하진 않을 테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 못난 아빠 같은 건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다만 너희 엄마,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너희 엄마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사랑해주길 바란다. 내 부탁은 이것뿐이다. 다시금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이만 줄이마. 부디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아버지라 불릴 자격 없는 못난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기특한 내 아이들에게.
하늘에선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엄청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포근했던 하늘은 밤이 되자마자 심술궂은 어린아이 마냥 낯빛을 바꾸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 많은 양의 물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기가 찢어질 듯 천둥 번개의 빗줄기가 사방을 찢어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에 한 남자가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무언가에 굉장히 놀란 듯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달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4번 가까이 넘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때마다 자신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세게 쳐대고 있었다. 마침내 건물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더니 이내 열쇠를 찾아 문고리에 꽂아 넣었다. 남자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문을 열기까지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번 정도 열쇠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그의 양손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힘겹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거칠게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짓을? 정말일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굉장히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흠뻑 젖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다 이내 자신의 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것을 자각하고는 소파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듯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본 사람은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분명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러다 이내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다리를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설마 벌써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경찰이 오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잡아떼야 되나? 남자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중풍에 걸린 노인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자의 동공은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또 아랫입술은 고장난 기계 마냥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비를 맞아서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어 보였다. 남자의 다리가 일순간 움직임을 멈추었다. 남자의 동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손톱을 뽑아버리기라도 할 듯 강하게 물고 있었다. 경찰일까?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문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세요? 네. 근처 파출소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문고리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씨, 누구지? 본 사람이 있었나?
벌써 누가 신고라도 했나? 도대체 날 언제 본 거야? 씨. 그는 순간 망설였다. 저기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빨리 열어보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네? 아, 네. 문고리를 돌리는 와중에도 남자의 동공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그냥 털어놓을까? 모르는 척해? 아, 진짜. 마치 무언가가 급해서 미처 빨리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에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깨서요. 얼른 들어오시죠. 남자는 누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을 소파로 안내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젖은 몸과 소파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눈썹을 실룩해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게 등을 돌린 채 소파로 향하는 남자가 경찰의 표정을 보았을 리 만무했다. 참,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죠? 혹시 살인사건이라도 났나요? 마치 남자는 농담을 건넨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살인사건을 언급했지만 살인사건을 이야기할 때 흔들리던 남자의 동공을 경찰은 놓치지 않은 듯 했다. 아씨, 왜 이런 말을 꺼낸 거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미친 자식아. 네, 방금 전에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피해자는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현장 목격자의 말로는 그 근처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던데. 경찰은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와 젖어있는 옷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적잖이 당황하는 듯 보였다. 사람이 있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떡하지?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아, 그거 참 유감이네요. 혹시 피해자랑 아시는 사이라도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경찰은 여전히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글쎄요. 그 여자분을 주위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말도 섞어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해요. 경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입에 침이 마름을 느꼈다. 그는 이 침묵이 적잖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사에 협조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몸에 물을 많이 뒤집어 썼겠네? 비가 오고 있으니. 이내 남자는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옴을 느꼈다. 이 미친 자식아, 물을 많이 뒤집어 쓴 건 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경찰은 말없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태연한 척하며 경찰에게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왜 범인이 비를 맞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야 물론 범행 당시에 비가 왔을 테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범행 시각을 비 오는 저녁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의로 내린 거죠?
남자의 눈이 파르르 떨린다. 경찰은 그러한 남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병신 새끼야. 그렇게 입 다물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냔 말이야. 아, 그렇네요. 당연히 저는 저녁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상식상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 경찰에게 대꾸했다. 경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자에게 물었다.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 자고 있었다 라고 하셨죠? 네? 아, 예, 그랬었죠. 집에 누군가 또 있습니까? 네? 잠을 자고 계시던 분의 소파에 방금 떨어진 듯한 물방울들이 고여있네요. 거기다가 자고 계셨던 분의 옷차림이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봐도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 같은 수트 차림. 거기다가 지금의 날씨를 알려주듯 젖어있는 옷들. 남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남자는 경찰에게 되물었다. 마치 난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할 따름이요 하는 태도였다. 경찰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네, 얼마든지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살짝 내쉬었고 경찰은 그 와중에도 남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독일제 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차례 찌르고 목을 긋고 달아났는데요. 제가 탐문 수사한 것에 따르면 이 근방에서 독일제 나이프는 딱 한 군데에서만 팔더군요. 맞습니까? 남자는 경찰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댔다. 남자의 눈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계속해서 경찰은 뚫어지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이프? 말도 안 돼. 분명 몽둥이였는데. 독일제 나이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만물 상점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근데 흉기가 정말 나이프가 맞나요? 네. 감식 반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시죠? 꼭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인 것처럼? 남자는 흠칫 놀랐다. 이 미친 새끼야. 잘못하다가 늘 통당했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 이러다 나만 된통 걸려드는 거 아니야? 어쩌지? 어쩌지? 남자는 뭔가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이미 등에서는 비를 맞지 않았더라도 흠뻑 젖었을 만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남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때 경찰이 미소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것 같네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이쪽 일이라는 게. 네? 네. 물론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시니까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해진 듯 하군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아, 씨발,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가? 뭐지? 왜 그냥 가는 거지? 뭐 하십니까? 배웅도 안 해주십니까? 아, 잠시 다른 생각 좀 하느라고요. 남자는 불이 나게 경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서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문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툭. 무언가가 문에 걸쳤다. 마치 발을 문 사이에 껴놓은 듯한 소리였다. 현관문 밖에서 아까 그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행의 흉기는 나이프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고. 남자의 등에서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난 당신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 남자는 뒤를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경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등 뒤에서 남자의 귀를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 봤구나. 남자의 등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꽂힌다. 정확히 패를 관통한 듯 남자는 비명 한 번 못 지른 채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남자가 떨어진다. 남자의 이마에서 흐르던 땀이 떨어진다. 남자의 등 뒤에서 검붉은 피가 떨어진다. 남자의 몸을 헤집고 나온 시퍼런 무언가에서도 피가 떨어진다. 마구마구 떨어진다. 남자의 방 안에서는 피의 폭우가 몰아치고 있다. 남자의 집 밖에서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남자는 연신 욕을 내뱉어대며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침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아씨,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지랄이야. 남자는 다리를 바삐 놀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벼랑간 남자의 귀에 찢어질 듯한 고음이 날아와 꽂혔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남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생각되는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향해 가는 와중에도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눈을 바삐 놀렸다. 아씨, 우산이라도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남자는 별다른 무기를 찾지 못한 채 골목에 도착했다. 골목은 사람의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골목에선 가녀린 실루엣이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으로부터 막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골목은 온통 피가 튀기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은 손에 몽둥이 같은 무언가를 쥔 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여자를 곤죽으로 만들기에 바빠 보였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의를 못 참는 이 남자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는 불리함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번개가 쳤다. 남자는 방향을 돌려 자신의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에서는 연신 욕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입에서는 욕이 흘러나왔다. 씨발, 씨발, 못 봤을 거야. 남자의 동공은 커져 있었다. 남자의 눈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다란 번개의 스펙트럼과 함께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피칠갑의 사내의 눈이 겹쳐지고 있었다.